그러니까 자기 회사 걸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트럼프한테 몰빵을 한 거죠.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페이지 조금 넘어가는 구간에 뭐가 있냐면 그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냐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내가 2024년에 트럼프를 어떻게 당선시키냐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2022년도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너도 일로 와. 너도 와서 찍자. 거의 그 정도가 됐고 그 규제가 풀어지는 순간 경쟁자들은 죽는 거거든요. 심리적 지지선이 이제 5만이 간당간당하니까 4만 전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앞으로는 이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근에 금투세 때문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폐지 언급이 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것도 저는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아쉬운 게 조금만 일찍 해줬으면 이게 암이라는 게 1기 때, 2기 때, 3기 때, 4기 때가 있으면은 1기 때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어차피 치료를 할 거 지금은 좀 3, 4기 때 잡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엔비디아 어닝콜 때 한번 지켜보시고 HBM 때 지금 상황은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랑 반대되게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완전 빨간불이죠. 그 이유는 사실 예전에 트럼프랑 저커버그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저커버그가 연락 와도 받겠어요? 3등일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1등 됐는데 이제 싸워싸워 하는데 안 보죠. 그래서 마음 이미 다 상했죠.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저커버그 감옥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트럼프 당선되고 48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 지금 관련주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에서 몸을 담고 있는 한용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테슬라랑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증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분석들이나 테슬라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테슬라 얘기 하셨는데 테슬라 자체가 지금 뭐 난리 아닙니까? 난리죠. 네. 지금 상황을 좀 짚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그 난리난 상황의 기준점이 어디냐면 미국의 대선이었죠. 대선 이후로 테슬라가 굉장히 주목을 받으면서 단기간에 한 30-40% 이제 상승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자료는 하나 띄워드릴 텐데 일론 머스크가 공화당의 정치적 후원 자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 기업들을 좀 보시자면 뭐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흔히 말해서 우리가 M7이라고 부르죠. 이 기업들이 사실 각자 정치적 후원 자금이 각자 비율이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대선 전에는 누가 될지 모르니까 좀 안전하게 가자.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사실 여론조사에서 해리스가 높다라고 했었으니까 M7 종목들 중에서 민주당의 정치적 후원 자금을 주는 기업들이 6개나 됐습니다. 테슬라 제외하고 50% 이상 공화당 50이냐 민주당 50이냐를 봤을 때 애플, 엔비디아,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다 민주당의 50% 이상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은 해리스가 된다에 베팅을 건 거죠. 그렇죠. 결국에. 근데 테슬라는 민주당에 0%를 줬고요. 공화당에 100%를 줬습니다. 소위 몰빵했네요. 몰빵했죠. 그러니까 자기 회사 걸고 일론 머스크는 아예 트럼프한테 몰빵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거는 결국 우리가 옛날에 재벌집 막내들 보면은 진도준이 어렸을 때 노태우가 당선되는 걸 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있었던 대사가 뭐였어요? 상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 1등이 됐을 때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3등이 1등이 됐을 때는 그거를 감사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테슬라는 트럼프가 그 당시에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후원을 안 했는데 테슬라 혼자서 후원을 하고 그다음에 주축이 됐던 게 뭐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지금은 X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되돌아가 볼게요. 트위터를 인수한 게 2, 3년 전입니다. 그때 말이 많았죠. 근데 제가 이것도 자료를 하나 띄워드릴 텐데 월터 아이작슨이 쓴 일론 머스크의 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페이지 조금 넘어가는 구간에 뭐가 있냐면 그 일론 머스크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트위터를 인수하려고 하냐 질문을 했을 때 그럼 내가 2024년에 트럼프를 어떻게 당선시키냐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나온 게 2022년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였네요. 그렇죠. 그때부터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주목을 받는 거는 당연히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어제 나온 이슈 중에 하나가 정부 효율성 부서, 우리가 흔히 말해 도지라고 그러죠 지금. 그래서 도지코인이 이렇게 최근 한 달 동안에 거의 300% 이상 올라갔는데 도지의 수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도 지금 테슬라가 굉장히 난리가 났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런 선택을 많이 합니까? 보통 안 하잖아요. 안 하죠. 진짜 이례적인 일이죠.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느 정도 후원을 했느냐? 가장 많이 했거든요. 애플이 공화당이 4% 했고요. 엔비디아가 8% 했고요. 구글이 14%하고 메타가 18%하고 아마존이 23%. 그나마 좀 마이크로소프트가 36%로 공화당이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100%한 건데 그만큼 지금 있는 규제들, 예를 들어 스페이스X의 그 우주로 로켓을 발사하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규제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테슬라 생각하면 뭐예요? 자율주행이 있잖아요.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들,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물론 연방 법원으로 미국은 연방주의이기 때문에 각자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주정부가 어느 정도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마리가 좀 생기지 않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테슬라는 모든 규제에서 좀 풀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200 초반대에서 $330로 솟구친 이유도 규제가 풀어지면은 이게 다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냐라는 거죠.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목표 주가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거의 $600, $500 이렇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게 도안이만 모였던 게 실제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됐다고 하면 완전 반대 결과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결정을 할 때 본인은 본인만의 어떤 데이터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기는 한데 여론조사는 다 해리스가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론과 반대되는 거.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적 광장, 디지털 광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SNS 어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 다음에 스레드. 최근에 스레드가 조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우리가 흔히 어플을 사용할 때 월간 활성화 사용자 수라고 그래요. MAU라고 그러는데 이 MAU가 X, 그 트위터가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고 나서. 그리고 인수했을 때 비효율적인 인력 감축을 80% 했습니다. 그러니까 80%를 해고를 했어요. 근데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광고 수익은 예전만큼 돌아오진 않았죠.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매출이 80% 꺾였느냐?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데이터를 좀 얻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일론 머스크만의 아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일부 트위터를 인수하면서 그 정치적인 여파를 좀 탄생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한 대표님은 테슬라 전문가라고 아까 본인이 소개를 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도 테슬라 말고도 굴지의 기업들, 아까 M7이라고 하는 네네.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업 중에 왜 대표님은 테슬라를 주목합니까? 인공지능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언어 모델은 아니에요. 비전이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사물을 인식해가지고 인공지능이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어려운 인공지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테슬라는 지금 엔드-투-엔드 방식, 지금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물건을 탐색하고 이 물건은 피해가야겠다, 멈춰서 해야겠다, 우회전해야겠다, 좌회전해야겠다, 직진해야겠다, 이런 판단들이 알아서 내려지는데 예전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하나 이거는 쓰레기통이고 이거는 물통이고 이거는 카메라고 이거는 마이크고 이런 것들을 다 인식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가 텍사스에 콜텍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엔비디아 CEO 젠슨 왕이 한번 팟캐스트에 얼마 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론 머스크가 엔비디아의 도움을 받아서 19일 만에 지구상에서 최고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었다. 저는 이 슈퍼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큽니다. 그게 이제 옵티머스. 저는 사업부가 여러 개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주요 사업부, 지금 돈 버는 사업부는 일단 자동차, 그 다음에 ESS 이쪽인데 앞으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사업부가 어디냐? 로보택시,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봇이죠. 그 다음에 리튬 정제소 이쪽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자동차랑 ESS는 약간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 판매에서 수익을 거두는 구조. 그러면 이게 밸류를 많이 못 받아요. 사실적으로 시가총액이 테슬라가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1조 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 자동차, 글로벌 자동차 업계들, 도요타, 폭스바겐, BMW, 벤츠, 니오, 샤오펑, 비아디, 리오토, 이런 중국 스타트업 전기차 업체들 다 합쳐도 테슬라만큼 정도 돼요. $1조 돼요. 이걸 다 합쳐봤자. 근데 판매 대수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압도하죠. 그렇죠. 그 기존 내연차들이. 근데 저는 테슬라의 가치는 소프트웨어 쪽에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FSD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먹을거리는 저는 더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조업은 생산에 한계가 있지만 소프트웨어 쪽은 한계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메타가 보여준 거죠. 메타는 하드웨어가 없잖아요.
예전에 페이스북이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1.4조 달러? 이 정도 됩니다. 테슬라보다 더 높아요. 근데 페이스북이 주로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페이스북 아니면은 인스타그램, 스레드 이 정도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근데 그만큼 가치를 받는 거는 결국에는 광고 수익으로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저는 테슬라는 인공지능이 된다라고 하면은 좀 무궁무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로봇까지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택시로 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는 택시가 가장 좀 근접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로봇 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하면 인건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로봇 택시 발표 현장에서 실제로 시연을 했습니다.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주행을 한 게 있었는데 페달이 없고 핸들이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기만 하면 돼요. 그게 뭘 말하냐, 인건비가 안 들어가면 택시비는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뭘 타겠냐라는 거죠. 지금 택시비 우리나라만 해도 최근에 제가 기억하는 5,000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본 요금이. 근데 사실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2,000원, 많이 생각해봤자 3,000원 막 이랬는데 갑자기 5,000원이 되는 게 임금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로봇으로 FSD로 대체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얼마나 싸질까. 지금 생각하는 거는 1달러 미만이거든요. 마일당 1달러 미만이면 그러면은 다 이걸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있는 우버라든지 기존 택시 업체들은 굉장히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지금 12.5.6 버전, 이게 사실 핸들을 놓고 거의 40km를 가거든요. 야, 그러니까 예전에 그 아놀드 슈왈체네거가 나왔던 토탈 리콜인가?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보면 무인 택시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현실화가 되겠네요. 제가 실제로 FSD를 타본 적은 없는데, 저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FSD를 치면은 미국에서 실제로 12.5.6을 구동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편집한 영상이 아니고요, 한 40분 50분을 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40분 동안 핸들을 안 잡아요. 근데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도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실선이 있는 게 아니고, 갑자기 공사 현장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 깔때기라는 게 있잖아요. 깔때기가 있고 공사 현장이 있으면은 중앙선 침범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끔은. 근데 테슬라 FSD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침범해서 갑니다. 판단하고 상황을, 그 인명사고를 발생시키지 않고,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니까, 내가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공사 중이니까 사람처럼 이거를 피해가지고 깔때기로 사이로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융통성 있는 AI. 융통성 있는 거죠. 근데 웨이모나 크루즈 같은 경우는 융통성이 좀 없어서 공사 현장이 발생했을 때 멈춰서는 현상이 좀 발생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경쟁사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비전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볼 때는 아직 성장할 구간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까? 본인은 개인적으로 테슬라에 어느 정도나 투자를 하셨나요? 들리는 말에는 올인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많이 투자는 하긴 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를 좀 심도 있게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 2년 전에 $100까지 근처에 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300에서 $100까지 거의 푸직 하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100 때 더 추가 매수를 하기는 했죠. 물론 수량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이제 힘들었을 때도 있었죠, 이게. 왜냐면 $100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상승한 것보다 힘들다 보니까, 사실 이번 해리스 때도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만약에 당선되면 어떡하지? 테슬라는 20% 정도는 빠질 텐데, 그래서 줄일까 하다가 그래도 좀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어보자라고 해서 투자가 운 좋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시청자가 이걸 보면서 그럼 테슬라는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일론 머스크가 장관이 되게 되고 본격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게 되면 앞으로의 테슬라의 전망은 어떨 것인가 궁금할 것 같아요. 주가적으로 친다면은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주가적인 측면보다는 규제가 풀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최근에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가족 사진을 찍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옆에 있어서, 가족 사진이니까 자기가 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너도 일로 와, 너도 와서 찍자, 거의 그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트럼프 손녀가 있습니다. 골프 선수인데 얼마 전에 골프장에서 같이 골프를 친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근데 그 골프장에서 일론 머스크랑 또 사진을 찍고, 지금 내각 절차를 다 완성하기 위해서 어디 리조트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그런 규제들이 다 철폐가 됐을 때는 저는 우리가 테슬라만 집중을 하지만 스타링크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스페이스X. 팰콘 9의 스타링크 위성이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21개가 들어갑니다. 근데 스타쉽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11월 18일 날 스타쉽이 발사가 6차 발사가 될 텐데 7차 발사, 8차 발사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돼요. 그동안은 느리게 진행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를 습득하는 거거든요.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그걸 수정해서 다시 쏘고 다시 쏘고 다시 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규제들 때문에 지금은 빨리빨리 못 쏜 거죠. 근데 이 스타링크가 지구상에 다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땅이 좀 작고 다른 국가에 비해서 사실 기지국들이 주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면서 인터넷 끊긴다 이거 경험하는 게 거의 없죠. 지하실 가거나 아니 산 오지에 가더라도 터지는 게 땅이 좁다 보니까 그 커버하는 기지국이 많죠. 근데 미국만 가더라도 중국만 가더라도 도시에서 조금만 멀어져도 인터넷이 끊기는 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자율주행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숙제가.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보면 작은 시장이에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 중국 시장, 유럽 시장을 노려야 되는데 그 저궤도 위성을 빨리 쏴가지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도 자율주행을 시키려면은 통신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스페이스X가 계속 로켓을 쏴줘야 되는데 이번 연도만 109개를 쐈거든요. 근데 중국의 로켓 하나가 15개입니다. 2위가. 1위와 2위 차이가 거의 8배 수준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스페이스X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고 나서는 로켓을 더 많이 발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스타링크는 다른 경쟁 회사들보다 더 많이 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커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통신은 지구상에서는 거의 그냥 끝판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스타링크를 출시 못한 것도 규제 때문입니다. 스타링크가 돈이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통신요금 뭐 5만원, 비싸면 8만원 이렇게 냈잖아요. 스타링크 빠른 속도로 한 3만원, 4만원대만 하더라도 저 같아도 바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도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 테슬라와 특히 스타링크에 관심 있는 분들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멀리 보셨으면 좋겠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트럼프 취임도 안 됐는데 1월 중순에 취임이잖아요. 네. 아직 취임도 안 됐는데 주가가 이렇게 상승은 물론 과열이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은 집권하고 규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그 규제가 풀어지는 순간 경쟁자들은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좀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 중에 사만전자라는 얘기가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4만 전자까지는 아직 안 깼고요. 예. 지금 11월 14일 기준이니까 간당간당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근 한 달 동안 10월 14일부터 오늘이 11월 14일이니까 한 달 동안 외국인 매도가 5조 가까이 나왔거든요. 많은 물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외국인 순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내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포함해서 3일입니다. 오늘도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턱없이 부족해요. 얼마 들어왔냐? 오늘 기준으로 순매수가 2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5조를 매도했는데 이 정도 순매수라고 하는 거는 턱도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여쭤보고 있는데 심리적 지지선이 이제 5만이 간당간당하니까 4만 전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앞으로는 이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사실 환율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세 이런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라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증시라는 것도 있고 가장 강력한 국가죠. 그럼 그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위험자산으로 갈까? 안전자산으로 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강달러라는 게 분명한 거는 모든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S&P 500이나 다우나 나스닥이 뭐 S&P 사상 최고치 뭐 얼마 전에 기록을 또 했죠.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게 모든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달러 자산으로 바꾸자라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게 서학개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금이 총 얼마나 되냐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 기준 1,400원을 곱하면은 140조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이 넘어가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근에 금투세 때문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 폐지라는 게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짐 싸고 떠나실 분들은 많이 떠났는데 그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급반등하는 게 아니고 약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달러에 대한 부분들 이탈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개인이 판 게 아니고 기관이 판 게 아니고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주식을 삼성전자를 팔고 원화를 취득하게 되면은 원화를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원화는 매도, 달러는 매수. 그럼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 자산으로 가는 추측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거는 삼한전자가 위태위태한 거는 외국인 매도세. 그러면은 지금 향방을 좀 저는 환율에 좀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 사실은 미국도 이제 증권시장이 코왕이고 미국과 관계된 다른 나라들도 증권시장이 나쁘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폭락을 하는 이 사태는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금투세가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얼마 전에 폐지 언급이 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것도 저는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아쉬운 게 조금만 일찍 해줬으면 이런 내용들 어차피 국민들이 처음부터 싫어했잖아요 이거. 물론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큰 손들은 해당이 되잖아요. 큰 손들이 다른 자산으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그 매도세는 과연 어떻게 버티냐, 누가 메꿔줄 거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일찍 해줬으면 이게 암이라는 게 1기 때, 2기 때, 3기 때, 4기 때가 있으면은 1기 때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어차피 치료를 할 거 지금은 좀 3, 4기 때 잡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한국 금융시장은 암으로 따지면 3기나 4기다. 어쨌든 뭐 증시 안정이나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될 텐데 저는 금투세가 조금 늦지 않았나요? 사실 그 자금이 저는 미국 증시 아까 1,000억 달러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140조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럼 그때부터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23년 말부터 나왔잖아요. 이만큼 성장했다는 건 이미 짐 싸들고 이사 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연도에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되지 않았나. 사실 21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빅테크들 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600억, 7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22년도에는 500억 달러도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22년도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난 거는 저는 금투세 이슈가 좀 커서 지금 전체적인 큰 손들도 좀 떠나고 그다음에 환율 영향이 좀 커서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어쨌거나 폐지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네. 떠났던 분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만큼 높아지냐, 가망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쭉 내리꽂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있죠. 신용, 잔고, 그 다음에 CFD라든지 반대매매 물량이 좀 나왔느냐, 빚져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게 뭐 100% 맞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지표긴 하거든요.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잖아요. 내가 빚져서 투자했는데 그 해당 보유주식만큼 담보를 제공을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가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걸 알아서 청산시켜버려요. 그럼 내가 현금을 넣든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빚져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여유 자금이 많아가지고 하신 분들은 없죠. 그렇죠. 신용잔고라든지 자산에 대한 수익률, 지금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반등해서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급반등해서 올라가면은 한국 주식도 다시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지금은 미국 사상 최고치, 뭐 테슬라 40% 50%, 그다음에 뭐 최근에 메타, 넷플릭스도 사상 올타임 하이 찍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굳이 뭐 양도소득세 내더라도 여기 있지 왜 굳이 한국 증시에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 6만 전자일 때 이때는 최저점이니까 들어가라. 그럼 삼성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회사 중에 하나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4만 전자 얘기하고 이런 이 상황에서 지금이 최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심리에 의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 삼성전자인데 왜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되냐. 지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휴대폰에서도 애플에 밀리죠. 메모리 반도체 중국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추격해가지고.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중에 요즘 최근에 중요한 게 뭐예요? HBM이잖아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HBM이 또 밀렸잖아요. SK 하이닉스한테.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한국 증시가 떨어져도 덜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애플에 밀리고 중국 일반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지금 추격당하고 있다 보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지금 주목하는 거는 HBM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HBM을 봐야 되냐? SK 하이닉스가 덜 떨어진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한 7% 갔나 6% 갔나 한 날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공급 받을 것이고 같이 협업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코멘트들을 남겼어요. 비슷한 코멘트들을. 그때 주가가 막 6%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적보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어닝콜에서 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했고 진입할 거고 이번에 B200 블랙웰 반도체에 삼성전자도 일부 탑재할 겁니다. 이 얘기만 나와도 분위기는 급반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좀 높다. 그게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에 지금 이미 투자를 했고 갖고 있는 분들은 HBM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뉴스를 좀 촉각을 세워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오보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언론사들 중에 HBM 통과했다라고 하다가 오보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그 당시에 갑자기 확 올랐다가 오보입니다 하는 순간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HBM에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나올 가능성은 좀 없기는 한데 물론 그거를 말해주면 너무 땡큐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진짜 수율을 잡혀서 통과했냐 안 했냐 퀄테스트 통과했냐 안 했냐 블랙을 납품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젠슨왕이 말한 거 없어서 못 판다. 그럼 이거 하나 단가당 HBM3E보다 4가 더 비쌀 텐데 그럼 마진율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진율을 삼성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IRA에 대한 부정적인 게 좀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큰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나 LG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단은 완성셀 업체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SK온은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그 지분 가치를 받고 있는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한번 6%까지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은 나사랑 예전에 우주복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조금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을 많이 쌓아올리게 되면은 안정성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주선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Power is king. 전력이 최고다. 그만큼 배터리 안전성이 중요하고 우주선은 전선이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일단 띄우면은 전력이 돌아가야지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파워 이즈 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인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게 LG에너지솔루션으로 연결된 거고 이게 일단 전기차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얼마만큼 매력적이냐.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지역마다 이제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도 있고 단독 공장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은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완전히 폐기시키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겠죠. 센티멘탈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IRA 폐지를 할 거야. 그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실적에 AMPC나 아니면은 세액공제 받을 때는 조금 실적을 파악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관망, 지금 들어가셔라 이게 아니고 조금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망을 좀 유지해야 되는 시기네요, 지금이. 너무 불안정하게 많고 일단 트럼프가 취임식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그 부분에 사실 레거시 미디어 업체들이 기사 한 줄로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무서워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적인 어떤 정책이나 방법론에 봤을 때 삼성 일가, 소위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보유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일가가 어떻게 외부적으로 본인들이 삼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위 뭐 주식을 모은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는 없나요? 주식을 사거나 네, 이렇게 본인들이.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담보 부족이 있어가지고 사실 상속세 때문에 현금이 없을 거거든요. 오너 일가한테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최근에는 누가 매수를 하더라도 내부자 매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는 막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근데 예전만큼 오너 일가가 샀다라고 해가지고 10% 오르고 뭐 이렇게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과연 이거를 들어 바칠 만한 현금이 있을까라는 거가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것 같다. 문제 해결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그 삼한전자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하락한다고 보세요?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하세요? 되게 민감해서 재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환율이 얼마만큼 오를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더 세게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 이거 무효야. 보조금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힘들어지겠죠. 원래 보조금 받으려고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TSMC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 하방 압력이 있기는 하겠죠. 네, 여기서 HBM 되고 파운드리 수율 잡힙니다 했을 때는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410원대 정도거든요, 환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세게 얘기할까는 일단 취임식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나올 매물들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뭐 2400선 2418포인트인데 코스닥이 690포인트 정도고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말들과 미국이 정말 얼마만큼 행동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기회가 된다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매도하는 게 맞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게 저는 엔비디아 어닝콜 때 한번 지켜보시고 HBM 때 수율이 안 잡혀서 공급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는 아니고 일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일부만. 근데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손절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간적 기회 비용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옮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 물려있는 분들이나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모든 투자자, 시청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진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국내 증시도 코로나 때 한 2개월 만에 50% 폭락했거든요. 저도 그때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때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사실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100% 먹을 거를 확신을 못 가지면 20-30%를 먹게 되잖아요. 팔아야 되나?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100%까지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이제 변압기 관련주라든지 뭐 방산 관련주들 지금 살짝 조정은 받긴 했는데 주가가 쭉 장기적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섹터마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서,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셔서 투자해보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도 한번 눈을 돌려서 지금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로 한번 구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네. 그 중에도 숨은 보석은 찾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자, 전 세계 증시가 다 뭐 궁금하시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미국 증시 어떻게 앞으로 흘러갈지 지금 상황은 좀 어떤지 짚어주시죠. 지금 상황은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랑 반대되게 너무 좋죠. 너무 좋고. 완전 빨간불이죠. 네, 어제 굉장히 좀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리비안. 리비안이 한 14% 올라갔는데, 리비안은 전기차 업체인 거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고 폭스바겐한테 투자를 받아가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다음에 뉴스케일 파워가 이게 SMR 쪽이거든요. 원전 쪽입니다. 원전 쪽도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쭉 상승하는 분위기고, 왜냐면 전력이 부족하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들이 잡아먹는 전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하나에 1000W가 넘어갑니다. 발열무제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럼 그거 테슬라가 확보한 게 거의 지금 10만 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만 확보하는 건 아니잖아요. 메타가 3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 세계 데이터 센터들이 잡아먹는 전력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력 관련주들도 사실 굉장히 좋기도 하고, 지금 현 상황은 미국 증시는 해리스가 떨어지고 나서 친환경 쪽은 안 좋은 거, 트럼프 쪽은 완전 랠리,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동안에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트럼프 쪽에 투자를 안 했던 투자자들이 당선되니까 살까? 근데 한 번에 급등했으니까 지금 못 사고, 지금이라도 살까? 이런 매수 심리가 좀, 포모 심리가 강해진 거죠. 미국 증시는 지금 좀 양극화되는 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력 관련주가 좀 안 좋았거든요. TPI 컴포지트라든지 듀크 에너지 뭐 이런 쪽이 좀 안 좋았고, 계속 하락은 하고 있어요. 이쪽도. 그다음에 태양광 관련주들 중에 퍼스트 솔라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썬런 이쪽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인페이지 에너지도 계속 신저가를 좀 찍었고, 친환경 쪽이 지금 해리스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 좋고, 양극화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더 큰 종목들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랠리를 좀 펼치고 있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인데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전기차가 아니고 정책이랑 엮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제가 없기 때문에 정책과 이제 풀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빅테크 업체들은 이제 규제 완화가 있죠. 그 M&A라든지 트럼프가 정책 때 얘기했던 것들,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 그러면 M&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인수합병이 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거. 근데 하나는 최근에 메타 주가가 쭉 상승하고 나서 증시는 랠리 펼치는데 횡보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사실 예전에 트럼프랑 저커버그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 저커버그 감옥 보내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커버그는 민주당 쪽에 많은 후원을 했고, 트럼프가 SNS 계정, 페이스북 쪽에 계정을 정지당했을 때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어줬어요. 그러면은 내가 당선되고 나서 저커버그가 연락 와도 받겠어요? 3등일 때는 쳐다도 안 보다가 1등 되는데 이제 싸워싸워 하는데 안 보죠. 그래서 마음 이미 다 상했죠. 네, 메타가 지금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라는 거고, 결국에는 뭐 테슬라 너무 급등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좀 쉬어가는, 오늘도 조금 쉬어가고는 있는데, 저는 그래서 비트코인도 트럼프가 신 비트코인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을 소유하겠다. 지금 엘살바도르가 한, 제가 알기로는 5,000개 갖고 있고요, 비트코인. 근데 부탄이 원래 물이 풍부해가지고 수력 발전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탄이 사실 전기 쓸 일을 많이 없다 보니까 전기가 나와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뭐 할까 하다가 채굴이나 하자.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한 거네요. 네. 그래서 부탄이 13,000개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GDP 3분의 1이 비트코인으로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런 국가들도 수혜를 받았고, 지금 비트코인이 9만 달러를 넘었었는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최근에 주가가 거의 2배, 3배 가까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디포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실제 미국에 가면은 비트코인으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기가 있어요. 이게 북미 지역의 캐나다랑 미국 지역에 기기를 한 7,00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 분기에 매출이 조금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25% 감소를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상승을 했냐?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 가능성 때문에. 이게 왜 감소를 했냐면 수익성이 낮은 지역 있잖아요. 비트코인 ATM기 같은 경우에는 유동인구가 많이 없으면 안 쓰잖아요. 잘. 우리도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서울에서 ATM기가 있는 거랑 저기 지방에 ATM기가 있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이동을 좀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동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익성 높은 지역으로 이동을 하면서 그 시차가 좀 있는 거죠. 딜레이가. 그래서 이번에 매출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1.6달러에서 지금 2.3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사실
사실 좀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압축되는 거는 비트코인 관련주들. 최근에 그래서 비트코인 ETF들도 블랙락이라든지 아니면 피델리티 이런 쪽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하고 있는데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추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금들을 어차피 유동성만 공급하면 되고, 지금은 시세는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은 그쪽으로 가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 비트코인, 그 다음에 테슬라, 이렇게 좀 집중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 방산이면 방산, 우주면 우주, 뭐 이런 식으로 섹터가 좀 나뉘는데, 미국 주식시장의 특징은 그런 섹터보다는 개별적인 회사의 상황과 현재 트럼프라는 대통령, 새로운 대통령과의 정책의 연계성이네요. 그렇죠. 보면. 우주항공 최근에 이슈가 많잖아요. 네. 로켓랩이라는 회사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꽤 성장을 잘 했거든요. 이게 3위입니다. 일렉트론이라는 로켓이 있어요. 로켓랩에. 이것도 저궤도 위성 발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전 세계 2024년 로켓 발사 횟수로는 세 번째예요. 12번 발사해가지고. 이쪽이 실적 발표했는데 어제 장중에는 55%까지 올라갔거든요. 미국은 상한가선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잘하거나 전망치가 좋으면 갑자기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특이점이 사실 미국 증시에 또 매력이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은 코인 관련주들이나 이런 쪽이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서 들어가야 되죠? 저는 덜 오른 종목들. 아직도 저는 여전히 보는 건 테슬라기는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S&P, 나스닥 사상 최고치 갈 때 엔비디아가 이끈 거는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뭐 이렇게 이끈 거는 맞는데 테슬라만 그때 못 갔습니다. 지금 매수하라는 말씀을 드린 거 절대 아니에요. 저는 좀 조정이 나오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내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뭐 $200 중반대? 최근까지는 제가 $200 초반을 말씀드렸는데, 근데 갑자기 당선되고 나서 이렇게 확 쏴버렸죠. 그래서 저는 $200 중반대가 만약에 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아직 성장할 구간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도 사실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가는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심리적인 부분들인 거죠. 예를 들어 330에 샀다가 갑자기 280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내가 잘 샀나라는 생각, 의문점을 품으실 거예요. 이거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좀 안정권에서 사자. 지금 내 종목이 아니더라도 그때 왔을 때 사는 거 아니면 마는 거,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비트코인도 이게 트럼프가 얘기를 하면서 아예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뭐냐. 자산운용사들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했을 때 운용 보수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 뭐 0.5%, 뭐 0.3%, 뭐 1%, 뭐 이렇게 각자 수수료가 다른데, 그러면은 신정책으로 갔을 때 ETF 승인을 더 빨리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갠슬러 위원장, SEC 위원장을 좀 비트코인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해임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해임은 대통령이 자유롭게 못하거든요. 선임은 해도.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하나의 걸림돌은 그건 되게 미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코인 관련주들도 지금 뭐 사라는 건 아니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그 미국 시장, 어쩌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무역주의에다가 다시 본인들 위주의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하겠다라는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 증시는 앞으로 더 성장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 랠리가 아직은 안 나왔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게 불확실성을 좀 제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트럼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게, 트럼프 당선되고 48시간 동안에 일어난 일들. 일단은 탈레반, 테러단체가 미국한테 평화를 원하고 우리 테러단체에서 빼줘라,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푸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해결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쪽에서도 하마스 리더들한테 나갈 준비하라고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시진핑도 미국과 평화의 공존을 원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선택을 존중한다. EU 쪽이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를 받고 있잖아요. 파이프로. 근데 그쪽에서 안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 쪽이 이제 천연가스가 좀 나오는 국가이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수입해달라. 그래서 최근에 조선주들도 올라왔던 게, 러시아는 배가 필요 없지만 파이프를 통해서 들어와서 미국에서 유럽으로 LNG를 수출하려면, 액화 천연가스를 수출하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사실 LNG 기술력이 우리나라보다는 좀 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택 수주를 해요. TEU급. 배 무게로 따지면은 중국이 1등은 맞죠. 근데 여기서 섞여 있는 게 무엇이냐. 아니, 컨테이너도 있고 발틱선도 있고 건화물선도 있고, 아니, 이거는 싼 거예요. 마진이 안 남는 거예요.
그러면은 LNG가 마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조선업체들이 마진율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게 LNG선 수주하고 LPG선 수주하고 메탄올선 수주하고 이거는 기술력 없으면 안 되거든요. 2016년에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 LNG선을 하나 발주를 받아가지고 선박 건조를 했다가 호주 해역에서 한번 멈춰서서 이게 수리도 안 되고 그냥 폐선시켜버린 적이 있어요. 이거 대당 4천억, 5천억 정도 하거든요. 과연 이 비싼 걸 주고 어디다가 맡길 거냐? 지금 페라리, 람보르기니 끄는데 일반 공업사 가서 할 거냐, 정식 공업사 가서 할 거냐, 이 비교를 좀 드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고장나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또 예멘의 후티 반군이 침략 활동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즉각 중단 요청했고요.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취임식 전에 전쟁 끝내라. 그러면은 지금 증시에서 있는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잠잠하게 재워주지 않을까. 그럼 이게 랠리가 여기서 또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랠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는 있습니다. 트럼프의 힘에 의해서 미국 증시도 굉장히 밝다. 왜냐면 한번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 사람 성격을. 그러니까 이제는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각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저는 그 단호함이 오히려 증시의 불확실성 없애는 요인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라는 사람을 겪어봤기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한 불확실성 자체가 제거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양극화가 되는 거죠. 미국 증시에서도 해리스 관련주들은 하락, 트럼프 관련주들은 랠리 펼쳐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투자와 관련해서. 일단 국내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많이 힘들죠 지금. 근데 결국에는 항상 좋은 종목들은 돌고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 너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저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고민이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진짜 뭐 이상한 테마주 아닌 이상은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언젠가 또 빛을 발할 때가 있으니까 한번 기다리시면서 그 남는 시간에 한번 공부를 계속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